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항공료와 생활물가가 실제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욕시 아이스 체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포된 이민자 4명 중 3명 이상은 범죄 기록이 없었고 단속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된 사례도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 계약을 둘러싼 거액의 뇌물 사건이 발생해 한인 3명을 포함한 4명이 연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 및 수십만 달러 규모의 자산 몰수에도 합의했습니다. 뉴욕시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감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 의회에서도 관련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헌정사상 최초의 개헌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신고와 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5월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 여부에 전 세계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남편을 따라 한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 국적의 한인 임산부가 조산 증세로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쌍둥이 중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도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늦어도 3년 안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곧 노화로 인한 사망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6% 이상 급락하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항공료와 생활 물가가 실제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2주 휴전을 공식 발표하자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휴전의 핵심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입니다. 배럴당 최고 117달러까지 치솟았던 유가는 오늘 94.75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16% 이상 급락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1일 최대 하락폭이지만 전쟁 시작 전인 지난 2월 27일 67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약 40%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 증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 대비 1300포인트 이상, S&P 500 지수는 2.5%, 나스닥은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중동 지역 정유시설 피해 복구와 유조선 보험 재개 등으로 인해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항공업계 충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델타항공은 올해 2분기 수익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고 발표하며 항공연료비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갤런당 4달러 30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한 추가 연료 비용만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수화물 요금도 오릅니다. 델타에 이어 유나이티드, 젯블루도 위탁 수화물 요금을 올렸습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양방향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들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란이 해협 통행을 자국 군대와의 협조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종전이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말살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수정헌법 25조 발동까지 촉구했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실제 탄핵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번째 종전 협상을 열 예정으로 JD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끕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의 목표가 최악의 범죄자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아이스 체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포된 이민자 4명 중 3명 이상은 범죄 기록이 없었고 단속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만 연행된 사례도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아이스가 뉴욕시에서 체포한 이민자는 3,191명. 이 가운데 76%, 즉 4명 중 3명 이상이 범죄 전과나 미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해 아이스로부터 확보한 내부 자료를 뉴욕시 전문 매체 더시티가 분석해 이달 2일 보도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이른바 부수적 체포입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특정 대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이민자들을 함께 연행한 사례가 같은 기간 811건에 달했습니다. 이 부수적 체포의 85%도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였고 이는 전체 뉴욕시 아이스 체포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퀸즈 코로나 지역의 28살 건설 노동자는 아침 출근길에 아이스 요원들에게 연행됐습니다. 요원들은 이웃을 찾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그를 대신 체포했습니다. 아이스는 줄곧 최악의 범죄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표적으로 삼은 2,491명조차 73%는 범죄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이스 자체 데이터를 반박하며 해외 지명 수매자나 테러 연루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어제 아이스가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활용해 지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8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3만 1000여 건의 여행객 정보를 아이스에 제공했습니다. TSA의 Secure Flight 프로그램은 2007년 대테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민 단속에 쓰이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로이터가 소개한 사례 중에는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아일랜드계 부부가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가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자녀들 앞에서 체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던 두 부부는 추방됐고 7살, 10살 자녀 2명은 미국에 남겨졌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까지 광범위하게 체포되는 현재 단속 방식이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극심한 위축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우정국 계약을 둘러싼 거액의 뇌물 사건이 발생해 한인을 포함한 4명이 연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운송 계약 수주를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차량 및 수십만 달러 규모의 자산 몰수에도 합의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텍사스 북부지검은 연방우정국 USPS 계약과 관련해 뇌물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지난달 27일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에서 캐런 그랜숄러 판사의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52세 제커라이어 E에게 징역 42개월, 51세 노태령 씨에게 30개월, 51세 윤한진 씨에게 24개월, 48세 윤홍진 씨에게 3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차량 2대와 현금 3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USPS 소속 직원이었던 노태령 씨와 전직 네트워크 애널리스트였던 제커라이어 E 씨가 트럭 운송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150만 달러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고 트럭 운송업체들이 연방우정국으로부터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1,5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럭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윤한진 씨와 윤홍진 씨는 계약 수주를 위해 USPS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커라이어 E 씨는 공직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라이언 레이볼드 연방검사는 피고인들은 정부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 및 뒷거래 등 부정부패에 의존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완화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감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람맘대니 뉴욕시장은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맘앤팝사를 임명하고 관련 행정 절차 전반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벌금 부담도 줄이겠다는 목표로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된 116개 규정 중 실제로 소기업과 직접 관련된 조치는 7건에 불과했으며 약 80건은 벌금 문제와도 무관한 규정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시정부가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00개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감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빌딩국, 환경보호국, 보건국, 청소국, 소방국 등 6개 기관 역시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릭 애담스 전 시장이 주도한 전임 행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조람 맘다니 현 뉴욕시장은 올 1월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맘다니 행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복잡한 행정 절차, 이른바 레드테이프를 줄이기 위해 뉴욕시 최초로 맘앤팝 차르를 임명했습니다. 차르로 임명된 델리아 아워 씨는 뉴욕시 소기업 서비스국과 협력해 사업 허가, 점검, 벌금 등의 절차를 돕게 됩니다. 특히 뉴욕시 소상공인들은 행정 절차가 복잡해 소규모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뉴욕시 행정부 산하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하고 이곳저곳에 연락해야 하며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리사 소린 브롱스 상공회의소 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구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권한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브롱스 지역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직원 10명 미만의 초소형 사업체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맘앤팝 차례 신설을 계기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스도 이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17세 미만의 하루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뉴저지도 관련 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흥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X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며 위반 기업에는 최대 3,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각국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말레이시아는 올해 1월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했습니다. 그리스도 올해 1월부터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올해 1월 국민의회에서 15세 미만 금지 법안을 가결했고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영국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아동청소년위원회 알시아 스티븐스 위원장은 17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플랫폼이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청소년 맞춤형 광고와 컨텐츠 추천도 금지됩니다. 위반 기업에는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뉴저지도 지난 2월 소셜미디어 앱에 건강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패키지를 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뉴욕시민자유연맹은 조례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재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나이 인증 절차가 신분증을 구하기 어려운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헌정사상 최초의 개헌 제외 국민투표를 위한 신고와 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5월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어 뉴욕 일원 한인들은 물론 전 세계 제외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헌법을 바꾸는 개헌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오늘부터 제외국민 투표 신고와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헌이 확정되면 해외에 사는 한인들도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 이미 출국해 있는 유권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 자체가 없는 장기 해외 거주자는 제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와 신청 마감은 이달 27일까지며 제외선거 홈페이지나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개헌안을 공고했으며 국회 의결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까지는 아직 변수가 있습니다. 개헌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87명입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5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도 함께 치러집니다. 단 해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지방선거 투표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유권자들의 신고 및 등록 접수 마감은 이달 27일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주한미군 남편을 따라 한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 국적의 한인 임산부가 조산 증세로 대학 병원을 찾았지만 병상 및 전문의 부족으로 4시간 넘게 이송 지연을 겪어 쌍둥이 중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도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및 응급 환자 수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대구 동구의 한 호텔에 머물던 임신 28주차 미국 국적의 한인 임산부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예정일보다 2달 빠른 조산 증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임산부 A씨는 평소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조산 가능성이 있는 임신부가 자궁 입구를 묶는 수술인 일명 맥수술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통증이 시작되자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의 남편이 이날 밤 10시 16분쯤 다급히 대구 지역 산부인과에 연락을 취했지만 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을 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악화되자 A씨 부부는 이튿날 새벽 1시 30분경 119에 신고를 접수했고 호텔 앞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대구 지역에 위치한 대형 병원 7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부족과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응급 산모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약 1시간 가까이 흘렀지만 이들을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A씨 가족들은 평소에 진료를 받던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동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야간 헬기 운용 제한과 관외 이송 원칙 등으로 이송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A씨 남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남편은 가는 길에 위치한 가까운 병원들을 수소문했고 차량 안에서 산모는 양수가 터지고 혈압이 저하되는 등 응급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 20분쯤 경북 구미에서 다른 구급차를 만났지만 환자 정보를 전달하고 이송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4시 40분이 되어서야 충북 음성 지역 구급차에 갈아탔고 최초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전 5시 35분경이 되어서야 겨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A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임신 중이던 쌍둥이 중 한 명은 저산소증으로 출생 직후 숨을 거뒀고 다른 한 명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을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응급 의료 시스템에서 보완할 점을 찾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편으론 사건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조산 위험이 있는 28주차 고위험 산모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만 이송이 가능하며 당시 대구 권역에는 수용 가능한 병상이 없었기에 일반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절차를 환자 측이 거부했다는 설명입니다. 응급 환자 이송 체계 및 대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맥수술을 받은 A씨는 장거리를 삼가야 하는 고위험 산모인데 가족들이 산모를 이끌고 대구까지 내려간 것부터가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 종합병원장들과 함께 환자 미수용 사례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어 커츠와일이 늦어도 3년 안에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32년 이후에는 기술 발전으로 노화로 인한 사망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이 7일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컨퍼런스 휴먼엑스에 참석해 범용 인공지능 AGI의 실현 시기를 2029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는 이 전망을 두고 보수적인 견해라고 했습니다. 실제 AGI의 실현은 이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AGI 도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실업 등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이를 압도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AI 악용에 대한 방어 체계도 함께 정교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AI와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030년대 초에는 뇌와 AI가 융합돼 어떤 생각이 인간에서 나왔는지 AI에서 나왔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2030년대 중후반에는 AI가 실제 수술 없이도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 나아가 2032년 이후에는 기술 발전 속도가 노화 속도를 추월해 노화로 인한 사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는 지금은 1년이 지나면 수명 1년을 잃지만 2032년이 되면 잃은 만큼 그대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즈와일은 현재 AGI가 왔다라는 새 책을 집필 중이며 오는 2029년 1월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그의 아들이자 벤처 투자사 케미스트리 공동 창업자인 이션 커즈와일도 함께 올라 AI 시대의 경쟁은 한 기업의 독식보다 산업 전반으로 스며드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주에 사는 한인 2세인 15살 소녀가 지난 2일 한국헌법재판소에 현행 복수국적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녀는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 시민권자, 아버지는 영주권자여서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정부가 파악할 방법이 없어 국적 포기 명령 자체가 내려지지 않고 결국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평생 복수 국적자로 남게 됩니다. 이는 미국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수 국적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송을 맡은 전종준 변호사는 어머니 사망으로 출생 신고조차 할 수 없어 국적 포기가 원천적으로 막힌 첫 번째 사례라며 이번 헌법 소원을 통해 위헌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미들섹스와 유니언 카운티 일대에서 새벽 시간대 차량 80여 대가 잇따라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1시에서 4시 사이 클램퍼드, 린든, 라웨이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짙은 회색 닛산 로그를 타고 다니며 대형 보도블록을 차량 유리창에 던진 것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피해 차량 중 11대는 라웨이의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 집중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수백 달러에 달하는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우드브리지, 에디슨, 힐사이드 등 인근 지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 남부 국경을 넘은 뒤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보호시설에 수용됐던 3살 아동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입국했으나 어머니가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리됐고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난민 정착 지원국 산하 텍사스주 할링겐 위탁가정에 맡겨졌습니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같은 위탁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다른 아동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설에 들어간 직후부터 후견인 신청을 했지만 절차 지연으로 수개월이 걸렸고 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한 이틀 만에야 아동은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난민 정착 지원국 보호시설 아동의 평균 구금 기간은 37일에서 올해 2월 기준 약 200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BBQ 치킨이 뉴욕 뉴저지 한인경찰협회에 후원금 5,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BBQ 미국 법인에서는 지난 6일 협회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전달식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이번 후원을 주선한 뉴욕 코리아타운 협회 이영희 전 회장을 비롯해 K윤 BBQ USA 상무, 댄리 뉴저지 한인 경찰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윤 상무는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BQ 치킨은 지난 2020년부터 경찰관 할인 제도를 도입해 현재 미국 33개 주에서 운영 중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մ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스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մ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